반갑습니다. 병리를 듣고 계속 이어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약물 치료만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 병리 때 얘기한 것들 중에 일부는 조금 반복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만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테고요. 제1강 총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식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거수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식견이 있는지 서로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지식을 묻는 건 물론 아니고요. 자, 나는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다. 네, 손을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나는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개만 들어도 되겠군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엉뚱하게 해도 전혀 못 알아보시겠군요. 이거 편한 마음으로 갑자기 5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이 약물 치료는요, 제가 강의하는 저로서도 자신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 역동상담,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조금 신이 나서 강의를 하는데 이 약물치료 강의할 때는 이게 생물학적인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상당히 동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이제 제가 그 공부줄이 얇아가지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더 어렵게 해요. 괜히 전문 용어 써가면서 어렵게 하면 오늘 강의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서론적인 제목을 제가 담았는데 정신과 약물은 어디서 작용하느냐? 네. 이 세 개 중에 어디에서 작용할까요? 첫 번째 중추신경, 이제 뇌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뇌신경 여기 작용을 하겠죠. 네. 두 번째 말초신경, 우리의 온 몸 아디마디에 있는 신경에 작용을 할까요? 일부 약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약은 90% 이상의 약은 다 중추신경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는 작용을 할까요? 네. 제가 물음표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약은 마음에 작용을 할까? 네.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네.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네. 중추신경에 작용을 할까요? 네,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탄수화물은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는 설탕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바로 뇌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뇌로 안 가요. 탄수화물로 바꿔야 가요. 그러니까 당장 머리가 이렇게 해롱해롱 할 때 이 초콜릿이나 이 설탕이나 이런 거 밥을 먹어줘야지 괜히 고기, 지방 먹어줬다가는 졸리기만 하지 별 영향이 없어요.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죠. 말초신경에도 결과적으로는 작용을 하긴 하겠죠. 마음에는 작용을 할까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은데 괜히 밥이 안 먹으면 막 초조하고 신경질도 나고 막 그러다가 밥만 먹으면은 네.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작용한다. 네. 근데 사실 밥은 몸에 작용하는 건데 몸과 마음을 이렇게 둘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약은 몸에 작용하는 거지 절대로 마음에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이라는 거는 뇌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신경세포적인 것 이상의 여러 복합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체 영역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넓은 인간의 어떤 특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물학적인 설명으로만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을 주장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 상당히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얘기해보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만약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은 열심히 MRI 찍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인간을 들여다볼 어떤 기자재가 없었어요. 오로지 말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로 하면서도 그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신경 쓴 걸로 봐서는 그런 신경을 아무래도 프로이트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단어 중에 욕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드라이브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동물이 갖고 있는 인스팅트, 충동이랑 거의 같아요. 동물적 충동, 원초적 본능 이러잖아요. 본능과 같은데 왜 그러면은 동물이 쓰는 인스팅트라는 본능이라는 단어 그냥 쓰면 되지 왜 사람한테는 드라이브라는 욕동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붙였나? 그건 바로 동물이랑 사람이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라는 전제를 프로이트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영역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적인 인간 이상의 뭐 굳이 이제 뭐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붙이자면 대인관계적인 관계적인 어떤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인데 우리가 약을 공부할 때는요, 그 약은 결과적으로는 마음까지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절대적으로 몸에 준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복잡한 그 전 이해, 우리가 이제 강의를 위한 전 이해가 있는데 전 이해도 꽤 깁니다. 이 신경과 신경 사이의 정보 전달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데 우리의 뇌에는요 수만 개의 뇌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가닥을 이어가서 마치 꼭 전기회로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회로들이 보니까 뭐 전기는 전기줄을 이렇게 납땜으로 해가지고 이어 붙였는데 사람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요 끝과 끝이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세포 하나의 신경줄은 그대로 이제 잘 이어져 있는데 그 다음 세포끼리는 이 간격이 있습니다. 마치 철길도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간격이 있어요. 철길이야 뭐 여름에 뜨거우니까 늘어나니까 위험하지 말라고 덜 벌려놓은 거지만은 신경세포는 왜 벌려놨나? 그러면은 신경회로가 막 이렇게 뭐 전기자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 끊어진 다리는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게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1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은 신경세포들의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동그랗게 점이 있는 게 세포의 핵입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핵 주변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죠. 덴드라이트라고 돌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세포랑 이어지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마냥 몸체가 쭉 길게 이제 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세포 몸입니다. 그게. 그리고 맨 끝은 이제 엑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그 몸에 이렇게 맨 끝이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확대경으로 크게 봤다라고 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한쪽 끝이 있고 반대쪽 끝이 있는데 그 두 쪽은 이어져 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연접 전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연접 후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이는 그러면 뭐겠어요? 연접 간극이죠. 그래서 연접이라는 거는 이게 딱 달라붙어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냅스인데 그 앞에 있는 신경, 뒤에 있는 신경. 전기 자극이 이제 앞에서 뒤로 우리가 마치 그 릴레이 게임에서 바통 넘겨주듯이 뭔가를 넘겨주어야만이 이제 자극이 가는 거예요. 신경세포 한 가닥 안에서는 전기 자극으로 갑니다. 머리가 꽝 하고 자극을 받으면요, 엑손 꼬리까지 전기 자극이 쫙 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포로 넘어가는 그 사이, 지금 이 간격에서 바통을 넘겨주듯이 물질을 넘겨줍니다. 물질을 넘겨받으면은 다음 세포로 전기 자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받는데 그 물질을 가리켜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기 자극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다.
릴레이 이 게임 릴레이 달리기로 치면 바통인데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보면은 연접 전신경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분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냥 만들고 분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은 나와 있는 그런 물질들을 또 없애야 돼요. 우리가 릴레이 할 때는 바톤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면 상대방이 바톤을 갖잖아요. 그리고 갖고 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서 물질 줬으면 뒤에서 물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되는데 물질이 실제로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손 터치하듯이 물질을 통해서 자극만 주지 물질을 다음 세포에서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쫙 나와가지고 물질이 나왔으면은 또 금방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분해해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생성하고 상대편이 자극을 받았으면 없애고 그게 하는 역할이 바로 연접 전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연접 후신경은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데 물질을 아까 얘기한 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터치하는 데만 있어요. 그 터치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리셉터라고 불러요. 수용한다 그게 말이죠. 네. 물질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이렇게 딱 닿으면 오셨군요 하고 뒤에다가 전기 자극만 딱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이 오면 전기 자극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한 가지 자극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2차 정보 전달이라는 다른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포가 변해요. 그리고 자극이 오래되면은 심지어는 유전자가 변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극을 하면은요, 이 세포가 그냥 자극을 계속 넘겨주는 역할 정도만 아니라 모종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그림이지만은 그거를 일종의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물질이 있죠. 얘네들이 지금 뺑 하고 지금 자극을 주니까 물질이 나왔죠. 그리고 해서 딱 달라붙으니까 전기 자극이 삥 하고 또 불이 들어왔죠. 이 불이 들어오는 게 전기 자극이라고 생각하면은 전기 자극이 한번 들어왔으면은 물질아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나온 물질이 수용체에 딱 달라붙으면 전기 자극이 또 띵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경 전달이에요. 네.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질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있죠? 그림에서는 근데 어떻게 없어졌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그 두 번째 그림을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 파란 게 아까 분명히 본 신경 전달 물질인데 파란 거랑 다른 애들이 왔어요. 그죠? 다른 애들이 지금 달라붙었더니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붙지를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 새로운 물질은 달라붙기만 하지 자극을 안 줘요, 얘가. 수용체에 달라붙었으면 아까는 뭐가 왔네 하고 자극을 주는데 수용체에서 달라붙기만 하고 자극은 안 줘요. 이런 애들이 약입니다. 약은 모양이 비슷해가지고요. 달라붙기는 하는데 자극을 안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물질이 있어요. 오토 리셉터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체가 나한테 이 연접 후신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접 전신경에도 있는데요. 이 연접 전신경에 물질이 달라붙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전기 자극이 왔는데 나오질 않아요. 네,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자가 수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가 수용체는 왜 있느냐?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그 물질 중에 일부는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그만 좀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수용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중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물질은 분비가 되면 분해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분해가 돼요. 이 연접, 중간에서 나온 게 분해가 되던가 아니면 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게 분비가 되던가 아니면은 나온 애들이 다시 연접 전신경에서 흡수합니다. 재흡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있든 분해도 하고 흡수도 하면서 일단 나온 애들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연접 전신경의 일들이에요. 이런 복잡한 일들을 참 조그만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1초에도 뭐 몇백 번씩 정말. 동영상으로 본 그림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그림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물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져서 얘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이건 도파민이 아니라 노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뭐죠? 그게 물질이 생성돼서 분비되는 거죠.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온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재흡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COMT라고 써있죠? COMT. 얘가 이 연접에 나온 애들을 분해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괜히 아는 척 하려고. 너 콤트를 아냐? 이렇게 걔가 연접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아그작 씹어서 없앤단다.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분해해요. 그리고 안 나온 애들, 다시 흡수한 애들을 분해하는 애가 MAO입니다. MAO. 얘는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쪼개죠. 분해하는 애예요. 근데 밖에 있는 애를 이렇게 다시 재흡수하는 이 흐름이 있죠. 이 채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다시 이렇게 흡수하는 일들을 또 연접 전신경에서 하는 거예요. 재밌죠? 뭐 사실은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기만 하지만은 참 과학자들은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연구해야 되니까.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연접 후신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자극 말고 또 다른 자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또 다른 자극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제가 써놨지만 두 번째 정보 전달자라는 것들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정보 전달자들의 여러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닿는데 이 수용체에 닿았으면 전기 자극이 이제 가겠죠. 근데 전기 자극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생성되고 일어나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애들도 또 두 번째 정보 전달자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정보 전달자는 뭐죠?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첫 번째 정보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애들이고 요 뒤에 있는 얘네들도 이 두 번째 정보 전달자예요. 얘네들은 전기 자극만 주는 게 아니라 세포를 여러 가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심지어는 유전 인자까지도 변형시킬 수 있는 그 복잡한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요, 수용체의 양을 조절해요. 이 수용체는요, 우리가 집에다가 무슨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구조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없어졌다 만들었다 합니다. 이 수용체도요. 근데 이런 두 번째 정보 전달자의 그런 의견을 통해서 지금 밖에는 자극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요. 또는 밖에 너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요. 이런 어떤 명령을 두 번째 전달자가 주면은 이 수용체를 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은 자극이 와도 어떻게든 자극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 자극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쪽에서 자극을 덜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들도 머리가 있는 거죠. 예. 지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자극이 너무 많으면 귀찮아하고요. 자극이 너무 없으면 그리워하는 게 나름대로의 그 요령이 세포 하나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정보 전달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조금 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적어드리면은 신경 전달의 제흡수 분해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신경 연접 전신경에서 안쪽에 있는 애들 분해하는 애가 뭐라고요? MAO, 네, MAO. 그리고 연접 부분에서 분해하는 애들은 홈2라고 했죠. 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메신저라고 두 번째 전도 전달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아는 체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름들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런 게 이 두 번째 정보 전달자다라고 그냥 적어만 두세요.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GMP, 그 다음 칼슘 이온, 그 다음 이노시톨 3포스페이테이트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네. 그 다음 뭐 DAG,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NO라는 가스도 있어요. NO라는 가스.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두 번째 정보 전달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세포에 여러 영향을 계속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이번 5시간 동안 내내 배우는 건 이 두 번째 정보 전달 부분은 아니고요. 첫 번째 정보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주로 배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정보 전달 얘기는 끝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예, 신경 전달 물질. 예,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정보 전달자인 신경 전달 물질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큰 제목을 보니까 아민 계열, 아미노산 계열, 그 다음 뭐 오피오이드 등의 펩타이드 계열 이런 종류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성분별로 구분하듯이 아민 계열, 아미노산 계열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뭐 이거 좀 복잡한데 그 중에 이 아민 계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먼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뇌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오피오이드 이런 애들은 좀 많습니다. 적으면 연구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왜 많은 것들을 연구 안 하고 적은 걸 연구할까? 많으면은요,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예? 서울에서 김씨는 뭐를 하고 살까요? 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아주 희귀한 성씨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면 조사하기가 쉽잖아요. 빤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뇌에도 많은 물질은요, 그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구분하고 이렇게 따지기가 워낙 쉽지 않은데 물질이 양이 작으면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민의 연구들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아민은 뇌에서 한 10% 이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연구가 도파민입니다. 첫 번째 써 있는 제목이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그 신경 전달 물질의 한 가지로 이제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증을 유발하는 데 관심이 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나쁜 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요, 나쁘고 좋지는 않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애들이. 도파민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활력의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이 좀 좋잖아요? 오늘은 아침이, 상쾌한데? 이러면은, 오늘은 도파민의 수치가 생각보다 괜찮군.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활력이 좀 더 심해지면 이상해지는 거죠. 네.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은 이상해집니다. 네. 제 표정처럼 좀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네,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현실이 되고, 그런 것들이 도파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도파민을 올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도파민을 올립니다. 마약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옛날 예술가들은요, 그럼 뭐 마약을 좀 많이 했어요. 잘된 일은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예술성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누구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도파민은 오감을 섞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은 보이죠? 그리고 소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오감이 섞이니까 색깔이 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보여요. 재밌겠죠? 환상적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도파민이 그렇게 애가 탈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적절한 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딴 걸로 이어지는데, 그게 때로 우리가 멀쩡한 경험 내에서 수습을 하면은 황홀 경험이 되지만은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들이 반복되면은 망상과 환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상태이냐에 따라서 높고 아니고가 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파민이 낮은 병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도파민이 낮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어떤 병이죠? 몸이 굳죠. 그리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리고 제대로 못 걷고,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 인사들 중에도 파킨슨병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교황 바오로 2세인가? 네, 그분도 이런 파킨슨병에 있어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굳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그 도파민이 낮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네. 그러면 도파민이 낮아서 생기는 병은 도파민을 높여주면 되고, 도파민이 높여서 생기는 병은 도파민을 낮춰주면 되겠죠. 쉽죠? 네. 네. 그런데 도파민이 그렇게 단순하냐? 얘들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네. 지금 이 그림에서 얘네들이 도파민 수용체입니다. 도파민 수용체라고 써 있죠? 근데 모양이 다르네요. 도파민 수용체만 해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5개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연구하는 것은 D2입니다. 두 번째 형태의 도파민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자가 수용체라고 했지만 얘가 연접 전에 있는지 연접 후에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뇌에서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도 도파민이 뇌에서 비교적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무난했고요. 조금 단순하게는 이 D2가 적으면은 파킨슨병, D2가 많으면은 정신병이 생긴다는 단순한 어떤 논리의 이해들을 가지고 약물 치료가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파킨슨병 걸려서 막 약 쓰다가 자칫하면은 정신병이 생기겠네요. 도파민을 막 올리니까. 그리고 도파민 정신병 치료하겠다고 약을 막 쓰다 보면 자칫하다가 파킨슨처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정신병 약을 써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파킨슨과 같은 현상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부작용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확실히 그래요. 근데 파킨슨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줬는데 정신병이 생기는 예는 거의 없어요. 네. 왜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어쨌든 그 정도로만 아시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도파민의 차이가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가볍게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활력이에요. 네. 다들 그걸 바래요. 근데
계속 올라가 있으면은 정신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도파민 수용체에 관련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그 지식을 얘기하자면은요, 이 D 중에 1과 5번, 1과 5번은 여기 지금 1과 5번 걔네들은 사이클릭 AMP 아까 얘기했죠? C하고 AMP라고 쓴 거 있죠? 걔네들을 형성을 촉진한대요. 반면 2번, 3번, 4번은 사이클릭 AMP 형성을 억제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1번과 5번은 흥분시키는 세포고요. 2, 3, 4는 억제시키는 세포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같은 도파민인데도 어떤 수용체냐에 따라서 반응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조금만 알 때는 편한데요. 많이 알기 시작하면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합시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도파민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고 도파민이 낮으면은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물질이었죠? 세로토닌. 거기 그림에 세로토닌이 어떻게 회로가 있는지 그려져 있죠? 빨간 걸로 이렇게 꽤 많죠? 뇌에서. 예. 많기 시작하면 연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물질이 적어도 연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세로토닌은 아민 계열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는데도 물질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세로토닌은 한 7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나눠져 가지고 14종류까지 또 나눠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세로토닌에 대해서도 제가 그림을 자, 여기 세로토닌이 있네요. 세로토닌이라고 써 있는 게 없는데 5-HT 얘가 그 화학 성상으로 세로토닌입니다. 5-HT라고 안 읽어요. 세로토닌 이렇게 읽죠. 이것도 이제 유식한 티 내는다고. 자, 요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세로토닌 1D. 네. 우리는 이렇게 고상하게 세로토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도 보면은 어떤 애들은 연접 후, 주로는 이제 연접 후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데 이렇게 자가 수용체로 작용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참 종류가 많죠? 1도 A, 뭐 B, C, D 이렇게 나눠지고 2, 3, 4 이렇게 나눠지니까 참 종류가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1, 2, 3입니다. 1, 2, 3. 네. 1, 2, 3이 뭐 하는 애들인지 좀 볼까요? 1번. 세로토닌 수용체를 건드려서 자극을 주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로토닌이 많아서 자극이 많아지면은 안티데프레전트, 영어로 좀 적혀 있지만은 우울증을 좋게 합니다. 두 번째, 앵자이올라이틱, 불안을 줄입니다. 세 번째, 템퍼레이처, 몸의 온도를 떨어뜨려요. 좋은 일 하네요. 그죠? 세로토닌이 많으면은 아까 도파민 많은 것 마냥 꽤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요즘 어느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이 세로토닌 전도사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좋은 것이요 이러고 다닌다는 거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은. 근데 약간 세로토닌을 너무 많이 자극을 받으셨는지 좀 과하게 세로토닌을 자랑하고 다니시면서 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먹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신발을 신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집을 짓자.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거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좋은 물질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좋지는 물론 않겠죠. 네. 두 번째, 세로토닌 2인데 세로토닌 2에 세로토닌이 많으면은요, 이게 영 작용이 이상하다? 불안이 올라간대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네요. 1을 자극할 때는 불안이 줄더니 2를 자극하면 불안이 올라간대요. 체온도 올라간대요. 아까랑 완전히 반대네요. 게다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진대요. 발기부전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잠이 줄고, 나름대로 효과적인 면도 있어요. 안티 OCD라고 되어 있는데, OCD라는 것은 강박증이거든요. 강박증을 줄인대요. 그리고 안티 블레믹이라고 그러는데, 블레믹은 많이 먹는 거, 폭식증, 폭식 현상을 줄인대요. 근데 환각을 늘릴 수도 있고 정신증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공황의 상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대요. 어쨌든 이 2는 조금 좋지 않아 보여요. 그죠? 세 번째, 세로토닌 3번. 세로토닌 3는 노지아.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느낌. 오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장 운동이 늘어나고. 글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식욕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입맛이 당겨야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멀쩡한 식욕이 떨어지면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심, 이 노지아가 생겨서 구역질이 자꾸 나와가지고 못 먹는 거면은 그냥 식욕이 없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식욕이 없다가는 좀 괴롭겠죠. 종합정리. 1, 2, 3이 있는데 1번은 불안을 줄이고 우울도 줄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번은 세로토닌이 높으니까 불안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졸리고 또 성기능 떨어지고, 3번은 장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구역질 나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좋을까요? 1번은 높이고 2, 3번은 억제하고. 그럼 딱 좋겠죠. 그렇게 약을 만듭니다, 요즘. 머리들이 좋아요. 같은 세로토닌인데도요, 그냥 무조건 세로토닌을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모난한데, 세로토닌이 낮으면 바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통해서 이 세로토닌을 강화하는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 치료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도파민식의 고혈압이면은 정신병이 생기는 거고, 세로토닌의 저혈압이라면은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혈압은 원래 이렇게 자고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것인데 얘가 마냥 높아요. 도파민이 마냥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병이 생기는 거고, 또 세로토닌이 적당히 이렇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마냥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약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우리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의도적이진 않지만 늘 조절하죠. 여러분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뒤집어 얘기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올리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처져 있으면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의 또 노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거는 범주를 넘잖아요. 적당히 체온이 올라가는 미열일 때는 우리가 견디지만 너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낮추기도 어렵고. 약도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가 되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지 이 미묘한 것들은 약이 잡지 않아요. 그리고 약은 그야말로 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 남아있는데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없고요. 누가 좀 등이 아프다고 안마를 좀 하라 그랬더니 무식하게 계속 눌러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풀어.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눌렀다 풀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꽉 눌렀다 풀었다 꽉 눌렀다 풀었다. 아니 좀 잘 좀 해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시키는 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누르라고 하면 눌렀고 좀 놓으라고 하면 놓고.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가볍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라는 것도요.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줬다 놨다가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극단적으로 무식하게 너무 많거나 극단적으로 무식하게 너무 적거나 하면 이것도 이제 병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쓰지만 약은 그야말로 주면은 꽉 누르는 식이 돼버리고 약이 안 들어가면 쑥 빠지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근자근 조정하는 능력을 약이 제대로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국 적당한 수준의 어떤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것들을 잡아주는 정도에서 기능을 하는 거지 미세한 균형적인 어떤 조정은 여전히 개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요. 상담이 필요하고요. 사람은 자고로 그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약물치료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는 없다. 앞으로도 약은 상당히 발달을 하겠지만은 약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상태는 아마도 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쪽에 이제 세로토닌 얘기를 정리하고 세 번째는 뭐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이런 물질이 있네요.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는 안티콜리너직,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도 있었는데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은 다 너무 낮을 때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세 종류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알파1, 알파2, 베타 이렇게 불러요. 노에피네프린은 보통 이제 약자로 NE라고 써요. N이라고 쓰고 그 에피네프린은 그냥 E라고 쓰고 그런데 이 수용체는 크게 세 종류 대표적인 게 알파1, 알파2, 베타. 헬라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때 나오는 물질은 이 베타, 알파2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오는데 베타는 특히 우리가 긴장할 때 씁니다. 미리 얘기 드리면은 발표할 때 떨잖아요. 나 떨고 있니? 그때 떨지 않게 하는 약 중에 하나가 이 베타예요. 이건 결국 교감신경입니다. 알파 1, 2, 베타, 이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는 거는 아드레너직 이런 물질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잘 아시죠?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차이가 있잖아요. 동공에 있어서 보자면 교감신경은 동공을 크게 만들고 눈 안에 있는 눈동자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줄이죠. 그리고 몸의 긴장 상태로 말하면 교감신경은 몸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킵니다. 장기능으로 칠 때는 그 교감신경은 장기능을 멈추게 하지만은 부교감신경은 장기능 운동을 활발하게 하죠. 네. 어떻게 차이를 외우는지는 아세요? 저는 이제 맨날 헷갈리는데 제가 제일 단순하게 이것이다라고 외우기 쉬웠던 거는 교감 선생님 모신다. 그게 교감신경. 교감 선생님 오신다. 별로 안 쪼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자극이 안 되는데 선생님 오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긴장 상태 이게 바로 교감 선생님이 오시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딱 자극을 하면은 벌써 몸이 긴장을 하고 눈이 이렇게 커지 사실은 눈이 커지는 건데 동공도 커지고요. 그리고 배가 움직일 힘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급한데 언제 지금 배가 지금 소화시키고 있겠어요. 딱 긴장을 하고 소화가 안 되죠. 근데 교감신경의 반대인 부교감신경이 되면은 이제 노곤해지고 지금 이 시간에 부교감신경님이 오시면 곤란해. 너무 졸리고 늘어지고 배는 아주 꾸룩꾸룩 하면서 장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차이인데 긴장일 때는 교감신경이 너무 높으니까 문제가 돼서 약을 통해서 그 베타를 좀 줄이는 이런 약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세틸콜린이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에는 그 리셉터가 몇 종류가 있는데 좀 이름이 길어서 제가 적어드리면은 무스카리닉 리셉터를 간단히는 RC라고 써요. 리셉터. 여기 5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니코티닉. 니코틴과 니코틴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니코티닉 리셉터. 요거는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니코티닉 이거는 기억에 관련이 좀 된대요. 담배 피는 분은 그래서 피나?
근데 전체적으로 이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는 항콜린성 그 기능들은 변비가 생기고요. 입이 마르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다시 들을 텐데 그런 좀 불편한 문제들을 콜린을 억제시키면 나타나요. 그 다음 히스타민이라고 나오죠? 히스타민은 사실 정신과에서 관심이 있기 전에 아주 대표적인 특정한 질환에서 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약들이 개발됐습니다. 무슨 병이죠? 항히스타민제. 네, 비염, 감기, 네, 알레르기, 천식, 네. 그 옛날에 콘택 600이라고 있었는데 아세요? 네. 재채기, 콧물, 코막힘에 12시간을 지속하는 콘택 600. 네.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줄여주는 게 뭐죠?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러면 히스타민이 자극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타민이 작용이 되면. 근데 히스타민을 억제시키면은 걔네들이 줄어드는 거죠. 항히스타민제를 쓰면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없어지니까 좋죠? 좋기만 하나요? 걔도 쓰면은 부작용이 좀 심하게 쓰면은 콧물이 안 나온 걸 좋은데 안 나오다 못해 건조해지죠. 그런 경험들 아마 항히스타민제들 복용하시면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들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항히스타민제는 졸렸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먹으면 그냥 잡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면제 안 먹고 항히스타민제 먹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졸리니까. 예. 옛날엔 그랬어요. 판피린 이런 거. 예. 먹고 그냥 자요. 예. 졸리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약이 개발되면서 히스타민도 여러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공략을 해가지고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를 요즘은 만들어내요. 그것도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히스타민 무조건 어떻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특정 히스타민은 조정하고 특정 히스타민은 또 넘어가고 이런 어떤 요령들이 붙으니까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항히스타민제는요, 정신과 약물 치료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격이 돼요. 약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그냥 나온 거거든요. 뭐 다른 약 개발하다가 발견되고 그래요. 정신과 약도 항히스타민제에서 아류로 나왔고 또 결핵약에서 아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과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쓴다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들은 엄두조차 못 냈었다고요. 근데 한 별로 1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정신과 약은. 한 60년 전인가? 그 결핵 걸린 어떤 그 병동에 약을 쓰다가 이런 약 써보자 하고 약을 썼는데요. 결핵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거기 있는 병실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약을 나중에 알고 이거 그러면 난리치는 병동에서 써보자 해가지고 정신과 중에 특별히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환자들한테 써보니까 좋아지고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환청이 줄고 망상이 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생기고 야, 이거 대단한데? 도대체 무슨 부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뒤늦게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엉뚱한 게 과학의 발전을 초래한 거죠. 요즘 그런 약 대표적인 또 하나 있죠. 비아그라. 걔도 그냥 원래는 딴 약이었는데 괜히 그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돼가지고 근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약은 잘 팔아먹잖아요. 네. 자,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네. 약은 그래요. 약은 처음에는 그냥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발해서 썼는데 예상치 않게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또 연구되고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구적인 발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스타민은 그런 면에서 이제 졸리게, 세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졸리게도 만들고 체중을 좀 늘려요, 특히. 그래서 정신과 약 중에 먹으면 뭐 살이 찌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약들은 이 히스타민 약이랑 거의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죠? 밥 먹어도 신경 전달 물질이 건드려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을 통해서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있는 판에 정신과 약이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서운 어떤 존재의 약이냐 생각할 필요는 그렇게 또 없긴 한 거예요. 예. 뇌에서 작용은 하지만은 뭐 뇌에서 작용한데 얘가 무서워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감기약도 맨날 뇌에서 작용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정신과 약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좀 지레 겁을 먹는 식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